지난주 금요일 머니투데이 방송은 제5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시상식과 하반기 증시 전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분위기,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네, 그 현장 분위기 그대로 전해줄 이민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MTN이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상식 네네.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대상을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받았는데요. 그 김원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게 굉장히 좀 뜻깊다라고 처음에 축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이제 아마도 얼마 전에 이제 NH농협증권과 이제 합병이 마무리되는 날이자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받은 게 더 잘 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좀 담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때가 그 NH 우투증권으로 그쵸. 이제 첫날 처음으로 이제 그쵸. 사명이 바뀌는 날이었고 배지도 바뀌는 바뀌는 날이었어요. 날. 그쵸, 예. 맞아요. 그 배지 모양이 그 명품 그렇죠. 그 페라가 땡이라는 그렇죠. 네, 그 명품 로고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조금 고급지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어 보인다. 들리고, 예.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날이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투자증권 원래 있던 그 로고가 이제 박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게 있었죠. 네, 그래도 이제 시상 받으신 분들은 또 다 로고를 그렇죠. 예, 새롭게 다 하고 오셨대요. 새로운 로고를 하고 오셔서 네네. 약간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투증권 하면 또 증권사 중에서는 뭐 IB라든지 리서치 부문 뭐 각 부문에서 굉장히 저력을 좀 강세를 가진 보였던. 예, 그렇죠. 그런 증권사인데 NH와 이제 통합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줬기 때문에 또 좋은 발판을 또 마련한 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삼성 시점이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예. 저희도 뜻깊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우수상에는 이제 삼성증권이 받았고요. 근데 삼성증권은 이제 사장님이 좀 바쁘셔서 못 얻고 종합우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KB투자증권의 정희동 사장님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정회동 사장님. 정혜동 사장님이 네. 예, 받으셔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노력해줘서 고맙다며 술 한잔 사야겠다라고 이제 멋지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뭔가 이제 멋진 말을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도 되게 네. 잘하시고요. 네네. 본인이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구성원들이 잘해줬다며. 이렇게 받아온다면 아니, 뭐 해주신 게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죠? 맞죠. 사장님이신데요. 소주 한 잔 사주실 때 저희도 같이 불러주면 어떨까 그렇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걸 기대하는 바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날 그 스몰캡 네네.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또 작년에 이어서 네네. 최우수상을 또 받았죠. 네, 그렇죠. 스몰캡 팀이 또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그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최우수상을 뭐 받았고. 스몰캡 네. 팀 네네. 수익률 부문에서는 뭐 뛰어나다고 네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렇죠. 역시나 올해도 교보증권이 스몰캡 팀 나타냈죠. 수익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스몰캡 그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그날 그렇죠. 포럼도 예, 하셨죠. 포럼 네네. 하셨죠. 네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 대상 시상식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MTN 이 정량 방식 있잖아요. 그렇죠. 정량 평가가 이제 드디어 조금 안착을 빛을 하는 것 발한다. 같다. 빛을 그렇죠. 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CJ ENM 사태 이후에 CJ ENM 사태, 그러니까 소위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들한테 미리 실적을 알려주고 실적 알려주고 나서 뭐 먼저 기관이 팔고 그렇죠. 나면 뭐 네네. 개인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렇죠. 이러한 좀 업계의 어떤 관행 좀 같은 나쁜 것들이 관행 있었는데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관행을 좀 많이 끊어내는 그렇죠. 지금 그런 자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와중에 MTN의 정량 평가는 어떤 이런 리서치 업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자정 작업이 수 있는,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예, 빛을 발하고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시상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좀 자화자찬을 잠시 했는데요. 네네. 뭐 중요하죠. 그것도 네. 사실. 저희가 하는 뭐, 방향이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는 뭐 리서치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렇죠.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을 네네. 약속드립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이제 증시 대전망, 하반기 그렇죠. 증시 대전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시상식 이후에 그 시상식 내용을 리포트를 만드느라고 전 못 들었어요. 그렇죠. 먼저 너무 나가셨죠. 듣고 싶었는데 네네네.
초반에 잠깐 듣다가 나왔는데 네네네. 좀 이민재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먼저 그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일단은 주제는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지청과 시진핑, 네. 지청과 시진핑 두 가지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청은 지식 청년을 이제 줄임말로 그렇군요. 지식 청년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의 어떤 그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제 중국 지도자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주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혁명 강부들, 뭐 군인들 이런 분들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21세기형 지도부로 변모를 하고요. 뭐 시진핑 나이 같은 경우에도 한 59세, 리커창 같은 경우에도 57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식 그 청년 세대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중국의 어떤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7명의 상무위원 중에 5명이 지청 세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25명의 정치 국원 중에 11명이 지청, 서기 7명 중 5명이 지금 지청 세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혁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전 소장님은 시진핑을 개혁 중독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고, 과거에는 이제 중상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국가가 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무역을 하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는 소비주의로 전격적인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로 이제 좀 바뀌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지금 뭐 거의 G2이고, 과거에도 보면 2004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2005년에는 영국을, 2006년에는 독일을, 2009년 일본을, 결국은 지금 미국, 일본만 남아서 G2를 만들고 있고요. 네. 이 시진핑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단 하나, G1의 어떤 그 목표를 좀 삼고 있다라고 네. 일단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 올해 그 GDP 성장률은 한 7.5% 정도인데요. 사실상 뭐 과거에 뭐 8% 이상 봤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고용 안정 수준에선 그 성장률 중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 소장님은 특히나 여기서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쟁 성장률이 높은 것보다는 지금 7%가 좋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정부와 민간 성장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좀 정부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그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적절하게 이제 민간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 향후에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 상황에서 먼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는 이제 환경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국토의 4분의 1이 이제 스모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환경과 이제 구체적인 예방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올해 이제 소형 이제 석탄 보일러 5만 대를 폐쇄하고 그리고 하력 설비에도 이제 뭔가 환경 관련 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좀 이제 관여를 해서 연착륙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오히려 버블이 꺼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정부 측에서 또 이거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뭔가 자구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구조조정 19개 업종 좀 과잉이 됐던 업종에 대해서도 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네.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은 그렇죠. 이미 많이 된 상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 강국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특징을 좀 집어내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3차 산업, 이제 산업 비중이 이제 제조업을 좀 넘어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제 시진핑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비재, 유통, 여행, 서비스 뭐 이렇게 여성이나 좀 자녀들에 좀 관련된 업종을 좀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IT와 자동차가 이제 중국에서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 네. 뭐냐면 그 IT와 자동차를 이제 좀 뭔가 집중해서 다루는 나라가 어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과거에는 미국, 그러다 일본, 지금은 2000년 된 저희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해서 그나마 좀 IT와 어떤 자동차를 좀 주도하고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 또다시 이제 경제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할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한국 다음에 이제 중국이다. 네, 그렇죠. 좀 의미심장한데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일단은 사실 이제 전 소장님께서는 중국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한국의 한계는 사실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제 성장과 네. 또 어떻게 반대로 또 우리 밑에 쪽은 또 엔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끼어서 저희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내용만 이제 마무리를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도 찾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소장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 석학분들도 찾으셔야겠죠. 네. 이렇게 샌드위치 된 거 좀 네네. 어떻게 좀 잘 우리가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샌드위치 얘기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투자증권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시상식에서 증권사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께서 네네. 하반기 증시 전망 포럼 주제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전 못 들었지만 이민지 기자가 네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네네. 일단은 그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쇼크와 뭐 어닝 쇼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연간 저점을 통과를 했고요. 네. 2분기와 3분기에는 좀 강세장을 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6월, 이제 7월에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과거 사실 2년 반 동안에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수출이 월 평균 500억 달러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익이 2011년 이후에 계속 이제 2년 연속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전 여기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수출 부분하고 코스피하고 좀 얘기를 했던 게 개인적으로 네. 저는 좀 신선했거든요. 일단은 그 코스피와 수출 금액의 흐름이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동조화가 예, 거의 되더라고요. 동조화된 정도로 이제 내려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피가 어떻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수출 금액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근데 네네. 지금 이렇게 수출 어렵다 하잖아요. 네네.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 기업이 앞으로도 약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증시 전망도 좀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수출이 생각보다 또 저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또 과거에 워낙 또 안 좋았고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워낙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그거에 볼 수 대한 있다? 기저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오른다는 어떤 그런 추세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내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일단은 아까 이제 두 번째죠. 이제 그 연간 기업 순이익도 어떤 건 가장 최저치로 봤을 때 한 84조 원 정도로 네. 이제 감소세를 좀 벗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반기 금융시장의 어떤 최대 이슈는 그 미국발 출구 전략, 즉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변수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는 미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될 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뭐 사실 뭐 시장에서는 계속된 시황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선반영됐다.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증권 측에서는 최소 이제 3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하는 상황에서 그 충격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더 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한 시장에 그렇죠.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민국 VIP 투자자문 투자자문. 대표께서 이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라는 네네네. 주제로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대가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대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 발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이제 선별 작업,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나 좀 싸거나 한 네. 종목들을 일단 리스트업을 시켜놓고 일단 싼 기업. 네, 그리고 나서 이 기업들을 좀 줄여보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기업들 뭐 한 두세 페이지가 되어 있는 핸드북을 통해서 네. 그 기업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분석을 하는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기만의 어떤 그 종목을 발굴해내는 과정을 거치더라.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대가들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뭐 크게 뭐 코카콜라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종목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스몰캡도 사실 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저희 스몰캡 중에도 좀 싸거나 좀 자기들 보기에는 성장이 좀 빠른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찾아서 문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랑 다른 거.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우선주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지금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특별히 괴리가 좀 심한 경우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네. 맞아요. 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이 큰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이분 그 김민국 그 대표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제 사실 그 대가들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은 어차피 그 경영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결권에 참여를 하기가 사실상 힘든데. 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사실상 네. 그 주주총회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매번 취재할 때마다 보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크게 뭐 의미 있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우선주가 오히려 배당도 높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가격 봤을 때는 저희 나라는 특히나 좀 싸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경영자의 어떤 자본 배치 능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지배구조. 그렇죠.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네. 이제 지주회사들의 재평가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지주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일단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네이버 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뭔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IT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된 유형 자산보다는 이제 제값을 받는 무형 자산, 네이버 같은 무형 자산에 좀 더 의존하는 회사를 선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교보증권 김영준 센터장이 네네네. 어떤 스몰캡 업종 추천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업종, 뭐 어떤 종목 추천을 하시던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2012년 이후 일시적인 대형주 장세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네.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김영중 센터장님이 이제 추천하시기로는 계속 그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몇 가지 이제 추천할 만한 스몰캡 업종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 이제 로봇 쪽인데요. 아무래도 로봇 기술은 제조업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의료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뭐 구조 보안이라든지 계속해서 좀 이제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조금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봇이 막 다 해요, 이제. 그렇죠. 사람이 할 게 없네. 막. 오히려 이렇게 이런 거 반대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거 네.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 업종상에서는 일단 사물 인터넷과 로봇이 조금 집중할 만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또 바이오, 헬스,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인간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망 테마로 또 네네. 이 스마트카, 뭐 2차 전지도 그렇죠. 얘기를 하셨다고요?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전자, 통신 기술 용합해 이제 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통신망에 연결되는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일상 좀 얘기 나와 있는 최근에 LG 이제 며칠 전이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넥티드 카라는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는데 LG도 얼마 전에 참여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좀 유망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네네. 그리고 환경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스마트 컨슈머도 네네.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스마트 컨슈머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일단은 가장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는 남자들이 최근에 요즘에 그루밍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화장에도 신경을 쓰고 네.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이민지 쓰잖아요. 기자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제 써봤자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기 뭐 수염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굉장히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소비계층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어떤 그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뭔가 이렇게 소셜 커머스, 뭐 오픈 마켓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그 스마트 컨슈머가 활동하기 좋은 네. 요건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던데 한번 네네.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라는 네네. 게 있어요. 일단 네. 뭐 빅데이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서 뭐 계속 검색과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실제로 빅데이터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학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네. 또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아, 이민희 기자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에 애널리스트 시상식하고 또 포럼까지 준비하면서 우리 증권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번 처음 한번 해보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일단은 뭐 사실상 이렇게 해보면서 힘들긴 하지만 네. 막상 또 포럼에 오셔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뭐 질의응답도 하시는 투자자들 보면서 네. 보면은 사실상 아 이게 충분히 필요한 정보고 공유되면 굉장히 좋은 정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힘들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었다라고 네.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네. 이민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 이어집니다.